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사령탑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36세 영선, 이준석 돌풍이 이어져서 결국 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예. 무려 43.8% 지지를 얻었죠. 예. 네. 30대 대표는 처음이라서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국민적 여망, 물론 이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전체 국민의 의미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의 어떤 출발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특히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는 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대표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상쇄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보수정당 대표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렇죠. 수락연설에서는 공존을 강조했어요. 예. 1년 넘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됐으니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선된 것이 결국은 쇄신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 일정 부분 그런 어떤 당선의 계기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쇄신,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면 또는 그 이미지가 퇴색되면 사실은 상당히 본인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일단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아마 초기에는 대표 당선 이후에 초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따라가주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 개인적 문제와 연관이 됐을 때 쇄신이 현직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내 중진 의원들 또 당내 의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면서 쇄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쇄신과 변화는 항상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도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통합 이미지로.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남보다도 나이가 적고요. 또 각 대표의 자녀들과 나이대가 비슷해서 소통이 잘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근데 저는 그게 나이와 관계없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랄까요? 아니면 그게 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적다고 해서 대표 대 대표로 대화하고 아니면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이미지 좀 직설적이고 청년답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좀 예의가 없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감없이 행동으로 보이고 또 말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본인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표로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당이 협상 파트너 입장에서도 상대당이 대표로 온 사람을 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소통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어떻게 정치계 전반의 세대 교체로 좀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이제 쇄신이나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크게 불 가능성이 있죠. 이번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내년에 물론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쇄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쇄신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네.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라리 징계 절차를 밟아라. 탈당 불복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반발하시는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선당우사라고 하는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반발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만약 그렇게 반발하더라도 그러면 당에서 그걸 바꾸거나 지금 하려고 했던 걸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당내 주류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시각은 송영길 대표가 했던 결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발한다고 하면 도리어 반개혁 세력, 또 반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 가서 이걸 이제 말끔하게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약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소명 기회 듣고 뭐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여론이 결코 넉넉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명 기회 듣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 또 검증 들어오고 언론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또 발표하고 이러는 과정에 민주당은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인의 정치 인생이나 정치적 어떤 과정에서도 별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보나 당으로 보나 예. 크게 장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끝내 불복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죠, 그러면. 그 이유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자진 탈당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끝내 계속 반발을 하면 당의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당 조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게 양쪽 다 도움이 안 돼요. 예컨대 뭐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계속 버티다가 출당 나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본인한테 또 불명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게 돼서 제가 볼 때는 당 입장에서나 아니면 개인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감사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니까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지금 이게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바꾼 거거든요. 심지어 감사원에 가서 제출까지 했었어요. 네네. 조사해달라고. 네, 그랬죠. 아니 감사원에서 뭐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당은 이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네. 조사받기 싫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비판이 커지니까 당대표 이거 경선 과정에서도 그래요. 당대표 후보들도 처음엔 전부 다 또 감사원에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이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또 권익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볼 때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죠. 아니 뭐 다 거기서 많이 다른 야당들도 전부 국민권익위에서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는 과연 저게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정말 잘못한 행동이었다. 뭐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권익위로 보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 불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쇄신 또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결과가 나와서 의원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역시 탈당을 좀 권유하게 될까요?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탈당을 하고 출당하고 탈당 권유를 하고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권익위 결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안 하면 네.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저렇게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고 권익위 안 보내려고 했구나. 권익위 조사도 믿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것이고요. 네. 그걸 국민의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다. 결국 민주당이 한 조치보다 더 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하면 했지 민주당이 지금 했던 조치보다 더 적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당보다 의원이 많다면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당대표 흥행이 찬물에 끼얹는 격이 될 거고요. 네. 또 의원 수가 적다면 민주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된 이제 의원으로 지명이 되면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민주당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아주 상투적인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숫자가 이제 그러더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숫자가 더 많으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는데 이제 그런 비리가 더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그런 비리가 있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 만약에 민주당보다 적게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네. 양 당이 모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숫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가 당에 대한 그런 비판과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 해결을 잘 해내면 이미지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윤석열 죽이기다. 대선 주자 탄압 코스프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이 수사를 이제 입건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야당은 이런 수사가 시작되면 뭐 진위 여부나 아니면 결과에 관계없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유력한 야권 후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말은 정권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건 명약 관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예측 못했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것처럼 공수처가 이거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해줘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거 지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수사가 상당히 저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해는 돼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고발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입건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더 늦췄을 때는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대선을 바로 앞두고서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가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품고 있어요. 그건 네. 제가 볼 때 양측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이러다가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보통 다 그 대선 끝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의혹이 있었는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대선 과정에서는 그 이후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네. 양측 다 저는 제 생각에 진보든 보수든 네. 의혹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 뭐 출국 금지 같이 이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면 물론 유죄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또 이제 1심, 2심, 3심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모든 게 종결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거나 네. 죄가 있다고 해서 공처에서 밝히게 되면 그건 윤 총장한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래도 야당은 그것도 정권이 핍박하는 거, 억압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만약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기소가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 결과가 끝나지 않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거나 기소가 되면 그건 상당히 좀 윤 총장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대권 과정에서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씌어지게 되니까 본인이 재선 과정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결합 이건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쇄신 변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윤 총장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정 부분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오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죠. 이제 다만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의 지도부를 꾸리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좀 관망할 것 같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꾸 미루는 것이 또 본인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네. 입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을 윤 총장 측에서 많이 고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게 결단력 있게 빨리빨리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시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정보다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에 윤 전 총장과 유준석 대표의 뭔가 이야기가 나올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